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SAC의 게리 겐슬러가 우리를 괴롭히곤 있지만 이거를 강세장 전에 최후의 발악으로 보는 몇 가지 이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C가 오랫동안 리플을 괴롭히고 있고요. 또 최근에 유니스왑을 고소한 데 이어서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 위해 가장 먼저 뛰어나가야 할 이더리움을 막기 위해서 정말 머리털이 뽑히게 예를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 참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치고 나가면 결국 알트코인의 불장도 찾아올 거고요.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 너도 나도 알트코인들이 ETF 손을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아마 보셨겠지만 SEC가 컨센시스라는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를 괴롭히고 있다. 아마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컨센시스가 SEC에 소송을 제기를 하죠.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데 왜 자꾸 당신들 마음대로 증권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느냐고 텍사스 법원에 서류를 제출을 했다는 거죠. 법원이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세요. 어쩌면 리플과 같은 입장에 처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뒤로 이런 기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SEC가 컨센시스에 웰스 노티스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알고 보니까요, 한참 전인 4월 10일에 SEC가 이제 고소하기 전에 사전 준비 단계로 너네들 고소할 거야 이런 웰스 노티스를 컨센시스에 보냈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컨센시스가 SEC를 고소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는 게 시간의 흐름상 맞을 것 같네요. 그러면 왜 고소를 했느냐? 여기 이제 힌트가 있는데요. 이 컨센시스라는 회사가요. 초창기에는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만 주고받을 수 있는 지갑을 만든 회사인데 지금은 아발란체다 바이낸스 계열이다 다 이제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 메타마스크라는 월렛을 만드는 이 컨센시스를 고소했다. 이 메타마스크 때문이다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니스왑에 이어서 이런 이제 이더리움 계열까지 공격을 하면서 5월 이더리움의 ETF가 사실상 거절됐다. 이거는 이제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거기까지다. 이 게리 겐슬러의 슈퍼 세이브이자 선방은 지금까지다. 정말 잘한 거죠. 왜냐면 그의 이제 어깨에 기득권층 월가, 뱅가드다 여러 기득권 월가가 있을 거고 또 정치권에도 엘리자베스 워런이다. 여러 가지 정치 인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라고 보입니다. 그 이유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요. 결정적인 이 신박한 논리, 이더리움 ETF를 거절할 수 있는 신박한 논리가 아직도 보이질 않습니다. 뻔히 들여다 보이는 지금 하수의 SEC의 제가 공격이 아니라 지연 방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몇 달 정도 이제 지연을 시킬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한 방으로 이게 거절시킬 이런 명분은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지난 한 3월 20일경에 이더리움 재단을 SEC가 또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문서를 엄청 보냈었잖아요. 그러나 이 이더리움은요,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탈중앙화도 잘 돼 있죠. 리플보단 좀 더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치명적인 게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을 시켰기 때문에 현물을 거부할 논리가 이더리움 자체로서는 이 논리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더리움 본질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이더리움의 이제 개별적인 특징 중에 하나, 꼬투리를 잡고 넘어지면서 지연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의 지연 방법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사를 좀 보시면 지난 4월 10일에 메타마스크 월렛 제품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웰스 노티스를 통보했다. 보셨죠? 주어는요, 이더리움이 아닙니다. 이더리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타마스크 월렛 제품이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됩니다. 요 놈이 증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때마침 메타마스크를 파는 잡을 대상 컨센시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 멱살을 잡고 지금 몇 달을 한번 끌어보겠다. 이게 그들의 논리, 심산인 것 같아요. 자, 다른 기사 내용을 제가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이 메타마스크가 역시 주어는 메타마스크입니다. 무면허 브로커 딜러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가 항상 브로커 딜러의 범위를 엄청 광범위하게 하면서 너도 무면허, 너도 나한테 등록 안 했어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오직 프로메튬만 본인들의 브로커 딜러를 땄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무튼 주어는 메타마스크입니다.
그럼 왜 주어가 메타마스크가 됐을까? 아까 뭐 컨센시스도 있었겠지만요. 기본적인 건 사용자를 대신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장 큰 차이, POW냐, POS냐. POS, 그러니까 스테이킹이 되면서 이제 채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을 물고 넘어져야 다른 POS 계열도 이제 뭐 ETF는 꿈도 꿀 수 없게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이점, 결국은요, 공격의 논리는 지갑, 그리고 스테이킹 등 이더리움의 개별적인 특성으로 인한 국한된 공격이다. 뭐 이더리움을 잡아내긴 어려우니까요. 이제 곁다리들을 잡고 이제 바지를 이제 끄댕이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스테이킹 이자를 떼고 이분의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분이 누굴까요? 결국은 ETF 승인은 가능할 것이다.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에는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자, 이분이 누구냐? 한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증권이든 말든지 나는 좋은 말로 할 때 내 거 승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좀 과장해서 얘기는 했지만, 뭐 다 아시겠죠? 블랙록의 레리 핑크 이제 CEO이자 회장입니다. 3월 28일자로 클레먼 카운트다운이라는 제 기억에 폭스뉴스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더리움 증권으로 분류돼도 ETF 출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처음엔 뭐 이렇게 좀 뜸을 들였어요. 이거 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다지 해로울 것도 없다. 증권 분류돼도 이더리움 ETF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청난 자신감이죠. 증권이든 아니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대화를 제가 그 부분만 캡처를 했는데요. 이 폭스뉴스에서 가스파리노라는 사회자가요. 굉장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관론자인데 이분 앞에서 인터뷰 내내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을 옹호하면서 인터뷰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참 신기한 일인데 아무튼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게 증권이라고 해도 이거 이더리움 ETF 뭐 시작 가능하겠냐? 승인 되겠냐? I think so. 나 그래도 뭐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 엄청난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한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올해 1월 12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1월 12일이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이틀 후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역시 이더리움 현물 ETF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나를 막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더 본질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자산 토큰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이제 뭐 디딤돌에 불과하다, 뭐 과정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자신감 어디서 오느냐? 사실 작년 7월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뤄낸 바 있습니다. 말을 행동으로 옮겼었죠. 자, 작년 거슬러 가면 6월 6일 현충일 때 바이낸스를 SEC가 고소를 하는 걸 본 후에 약 10일 후에 레리핑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리핑크가 했기 때문에 다들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또 한 1, 2주 후에 이렇게 폭스뉴스에 이번에도 폭스였네요. 여기 나와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자신한다. 야, 대단하죠. 참, 그래도 권력기관인데 이를 상대로 내가 한 거 승인될 거야.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ETF 관련된 우리가 가진 기록,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준다. 우리의 기록을 보세요. ETF 상장 승인 받은 건수는 576건 중에 575건입니다. 99.8%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거부된 한 건이 뭔지는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구글링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뭐 댓글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레리 핑크는요.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실제로 승인을 시켰던 사례가 576건이 있네요. 승률 99.8% 형님이 초지일관 미는데 게리 겐슬러가 이걸 막는다는 건 실제로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지연은 조금 시킬 수 있다고 보이지만요. 뭐 레리 핑크는 뭐 워낙 힘이 세니까 다른 분들 뭐 종필이 형 한번 또 제가 모셔 보겠습니다. 연일 비트코인 욕하기로 바쁜 이 종필이 형 회사도요. 이더리움만큼은 저는 오랫동안 이 JP 모건을 지켜봤거든요. 이더리움은 그들의 최애 관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고서를요, 거의 한 달에 최소 한두 개는 반드시 쓰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면 보고서를 그렇게 자주 쓸까요?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고서는 이걸 쓸 수가 없는 단계다. 그리고 제가 또 예전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202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JP모건이 컨센시스, 아까 그 메타마스크 지갑 파는 그 회사인 거죠. 여기에 블록체인 플랫폼 쿼럼을 매각했다.
이 말인즉슨 무슨 얘기냐면요. JP모건은 그 전부터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부터 개발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이 플랫폼을 개발을 했다가 그거를 컨센시스에 팔았다. 그렇게 관심 없는 분이 18년부터 이걸 개발을 했다는 거 일단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컨센시스에 JP모건이 팔았으니까 JP모건이 뭔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컨센시스가 뭘 줬느냐? 뭐 전략적 투자를 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길 거부했다. 이때 당시는 안 나왔는데요.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금전이 오고 갔는지. 여기 보시면 쿼럼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이다. 야, 그들도 초창기에는 이더리움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그들이 만든 쿼럼이 무엇이냐? 뭐 결제다, 송금이다,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산하의 은행들에게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뭐 JPM 뭐 코인도 만든다, 뭐 아무튼 뭐 관심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코인에 대해서요. JP모건이 심지어 300개 이상의 은행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 금전적 관계는 어떤 게 이제 주고받았을까? 이게 뭐 드러나진 않는데요. 꼭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이런 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 JP모건과 이 컨센시스의 창립자 조셉 루빈이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것 같은데요. 이 결과가 이제 나온 이유는 컨센시스의 직원들이 조셉 루빈 창립자를 고소하면서 이런 내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왜 고소를 했을까요? 조셉 루빈이 창립자가 자기 맘대로 컨센시스의 지분을 10%를 JP모건에 준다고 계약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컨센시스도 알고 보면 뭐 모회사 같은 회사가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CSI라고 있는데 그게 더 알짜거든요. 그 CSI 알짜 지분의 10%를 JP모건에 자기 맘대로 줘버리니까 직원들이 화가 나버린 거죠. 그리고 심지어 조셉 루빗의 이제 빚을 상쇄하는 조건으로 빚도 많았네요. 3,900만 불을 상쇄해주는 조건으로 JP모건에 이거를 이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직원들이 화가 났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JP모건이 일단은 이더리움 기반 플랫폼을 만든 것도 뭐 만든 건데 뭐 만들었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학을 뗐다고 치면요 이 판 거를 돈을 현금으로 받아야지 왜 컨센시스의 지분으로 받았을까? 당연히 이더리움 뭐 계열이 뭐 이 지갑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컨센시스의 지분을 받지 않았을까? 아니면 현금을 받았어야겠죠. 그래서 JP모건은 여러모로 뭐 거짓말을 워낙 많이 치지만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초지일관 일편단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기사도 작년 말에 있었거든요. 2024년은 이더리움의 해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오히려 호재를 반영했다고 하면서 좀 더 낮춘 거죠. 그리고 이제 24년 들어서 이더리움 수익률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것이다. 저는요, 거의 몇 안 되는, 뭐 1%, 2% 되는 JP모건이 하는 진실된, 그리고 행동이 수반되는, 뭐 진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좀 포괄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조정이 좀 와서 힘들어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지만, 저는 얼마 남지 않은 할인 기간 속에요. 그들의 포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할인 기간인지. 자, 3월 19일자로 기사가 나왔었죠. 세계 최대 일본 공적연금 무려 2천조를 굴린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아직 투자를 안 한 거죠. 이들이 들어올 예정이다. 실제로 뭐 해외 주식으로도 작년에 많은 재미를 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큰 비트코인이란 자산에 이제서야 눈을 뜨고 있다. 한국 뒤처지면 안 되겠죠. 이건 작년 11월 기사였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 ETF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를 70달러에 사서 현재 230달러가 됐다. 그래서 600억 원 벌었다. 이제 비트코인 ETF가 나왔으면 국민연금 코인베이스를 굳이 이제 대체주로 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록 뭐 같이 가긴 하겠지만요. 이거 역시 최근에 나온 드디어 명단이 하나 둘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90조 원을 굴리는 미국 퇴직 컨설팅 회사가 7종의 비트코인 ETF를 투자하고 있다. 이제 기관 명단이 한두 개 정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SEC에 이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드러났는데 자, 여기 서류에 7종류의 비트코인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 회사라는 회사는 거의 하나씩 다 산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개 종류의 비트코인 채굴 ETF에 투자하고 있다. 근데 이게 아직 빙산의 일각인 게요. 이거 4월 5일자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CME, 암호화폐 총괄, 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부펀드는 기간 비트코인 노출 여부 아직 안 드러났다. 곧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시작에 불과한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분은 이제 선물 쪽에 계시면서 이 분위기를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명단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일부 IRA, 저번에 배웠었죠. 개인 연금 계좌입니다. 개인 은퇴 계좌. 나 국부펀드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 근데 이게 다음 분기라고 했거든요. 4월 달에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분기라 하면 7월, 8월, 9월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7월 이후에 대형 기관들의 명단이 이제 투자 명단이 나올 것이다. 확인이 될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많은 포모가 불 수 있을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관심 없는 척하고 우리는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요. 뭔가 큰 사고가 터지면 그때서야 드러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때 당시 2022년만 하더라도요, 뭐 ETF다 뭐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 코인베이스다, FTX다 이런 거래소만 있었잖아요. 채굴 주식, 채굴 회사나. 근데 이때서야 투자 명단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저는 기관들의 포모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자, 2023년 1월 달에 벌어진 일입니다. FTX의 채권자 명단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5만 가지 이름이 다 들어있더라. 뭐 국부펀드다, 캐나다다, 뭐 싱가포르다,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요. 한번 뭐 복습을 해보면 이 대한민국의 환경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주소가 다 나오거든요. 그 명단에 세종정부청사에 이제 환경부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었고요. 삼성 우리가 아는 그 삼성입니다. 혁신 조직으로부터 출범한 삼성 넥스트가 채권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대 로펌이죠. 김앤장, 그리고 EY한영, 뭐 31PWC, 뭐 회계법인들, 뭐 한국만 요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뭐, 전부 다 핫한 기업은 들어가 있었어요. 구글. 왜냐면요,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가 구글이 본사가 있는 주소거든요. 그래서 구글, 그리고 메타, 트위터, 애플, 넷플릭스, 링크드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채권자 명단, 뭐 금액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좀 보호를 해줘야겠죠. 그러나 명단엔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는 내가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 큰 회사들이죠.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포모를 느끼면서 FTX 지분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이때 등장이 됐었던 거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요. 이 암호화폐 새 회계 표준이 발효 시에 S&P 500의 편입이 가능하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인 포모를 일으킬 법한 소식입니다. 그 이유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작년 말이었죠. 정확히는 회계 표준 FASB 회계 표준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거를 재고 자산 같이 넣을 수밖에 없었죠. 재고 자산이 뭡니까? 가격이 오를 수는 없고요. 떨어질 때는 기가 막히게 반영을 하죠. 감가상각이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내 회사의 재무제표에 넣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뭐 발표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손해인데 이게 이제 25년 1월 1일로 발효 예정입니다. 이제 새로운 회계표준, 비트코인의 상승분을 재무제표에 반영이 됩니다. 뭐 2배, 3배가 됐다. 내 자산, 내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거죠. 그걸 마이크로스트리치가 지금 앞두고 있다. 비트코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이제 조기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마이크로스트리치가 이런 식으로 가면요.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한 수많은 기업들의 명단이 나오면서 재무제표가 좋아졌다. 뭐 테슬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포모를 일으킬 법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4년 하반기에 기관 투자자들 명단도 더욱 공개가 될 것이고 25년 초에 뭐 BIS가 은행들 2%까지 자기 자산 내에 코인 살 수 있겠다. 그 명단이 25년 초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포모는 25년 초부터 기관들로부터 올 가능성이 높다.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이 정말 결론을 내려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 지금 조정은 강세장을 앞두고 있는 강세장 전에 암묵적이자 자타공인된 할인 기간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익히 들으셨겠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개인보다 기관들이 적게 갖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세계적인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도 적당히 싸게 살 기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 기간을 남들보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면서 내가 검증한 코인들을 저가에 조금씩 매수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불장 때 다들 목표했던 큰 수익 거두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